오늘 7월 27일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될 날입니다. 무려 67년이라는 역사상 가장 긴 정전체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 학자들은 사실상의 종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기억하고 배운 한국전쟁의 대부분은 사실 1950년 전쟁이 발발한 후 1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후 2년여 동안은 지루하고 힘든 휴전협상의 기간이었습니다. 실제 휴전협상을 시작했던 것은 1951년 7월 10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처절하고 피비린내 나는 고지전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능선 고지전, 백마 고지전, 저격능선 고지전 등 용맹한 군인들의 소리가 빛나지만 결국은 젊은 생명을 갈아넣은 전투였죠.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도 그렇지만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엔 유난히도 고지를 사수하고 또 빼앗기 위해 쓰러져간 젊은 생명들이 생각납니다. 1년만이라도 일찍 체결되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이 살아남았을 것이고 현충원에 묻힌 젊은이들의 숫자도 훨씬 적었겠죠. 추적추적 내리는 비에 함께 담아 전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론조사기 훈남 3인방 나오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유닝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훈남 3인방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이제 국정 지지율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3,9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2,516명의 응답을 알렸습니다. 네. 유무선 자동답 혼용 전화 면접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표본 오차.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 7월 4주차 주간 동향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44.4%, 0.4%포인트 하락했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52.2%,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인 거고요. 네네. 또 긍부정 평가가 7.8%포인트 차이였는데 2주 연속 오차 범위 바깥으로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3월 이후에 네. 마스크 대란 이후에 이런 현상이 오래간만에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20대에서 6.9%포인트 하락해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네네. 그다음에 호남 지역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8월 17일 임시 공휴일 지정 이 네. 소식은 긍정평가했는데 네네.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지난 수요일 날 박원순 전 시장 그 피해자 측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이 네네.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일별 추위에서도 여실히 목요일 날 아하.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네.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소추안 부결 소식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또 뭐 수돗물 유충 방지 발견 신고 정 확산 소식, 아하. 또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 소식 등은 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듯 보이고요.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2%포인트 오른 37.5%, 네. 미래통합당이 0.7%포인트 오른 31.7%, 두 정당 모두 동반 상승했습니다. 정의당이 4.7%로 1.2%포인트 하락했고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그리고 무당층이 0.7%포인트 하락한 15.4%였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빠지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역시 행정도시 이전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슈를 다른 쪽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30대가 특히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이제 부동산 문제였는데 그렇죠. 부동산 이슈가 행정도시 이슈로 좀 전환되면서 민주당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행정수도 이전 이슈 때문에 조금 민주당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자, 지금 이 관련돼서 뭐랄까요. 좀 어쨌든 뭐 이게 뭐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또 임기 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추세를 돌리는 데에는 상당히 톡톡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계속 이제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네. 있고 대통령 부정평가에는 물론 긍정평가에는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네네. 물론 두어 달 전 또는 한 달 전과는 상대적으로 약화됐지만 코로나19에 대한 평가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30대 지지율이 안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수도권 이전은 수도 이전은 30대 지지층들에게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러면 다시 이제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이 있는 네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부분은 또 수도권과 그다음에 지방 사이에 갈등되는 부분 중에서 특히 이제 충청권 지지율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에게도 여당 대선 후보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도 이전을 제시하고 난 이후에는 대통령의 이 충청권 지지율이 좋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좀 국면을 전환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고 네네. 또 30대 지지율을 회복하는 효과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 중에서는 충청권에 크게 또 호남도 어필이 되고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려움을 좀 전환하는 데 있어서 반전 카드로 수도 이전 제한 네네.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근데 있습니다. 그렇게 또 따지면은 충청권이나 호남권에서 이게 반등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겠지만은 수도권에서는 또 이렇게 막 뭐 글쎄 아주 심하지는 않더라도 뭐 약간의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던데요. 그거를 근데 이제 네. 이것이 과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슈가 있었던 것이 2004년도입니다. 네네. 네, 2004년도에는 서울 시민들의 반대가 뭐 한 70% 가량 이제 높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좀 낮아진 거예요. 네. 서울 시민들이 청와대라든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좀 덜해진 것인데요. 뭐 조금 더 부정적인 게 많긴 한데 그런 식으로까지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일단은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 부처가 대부분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국가의 중앙 뭐 수도로서의 기능의 일부분이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데 수도 서울의 위상이 변화가 별로 없고 수도 서울의 문제점은 더 심각해진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이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좀 늘어났을 수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요인인데요. 당시에 서울시장이 이명박 시장이었어요. 네네. 다음 대선에 그다음 대선 이제 네네. 대통령이 됐죠. 유력한 대권 인물이었기 때문에 수도 서울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적인 반대 목소리로 하나로 모아낼 수가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그것을 자극을 또 한 측면이 있었고 네. 정치적 목소리가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야당 쪽에서 네. 서울 시민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를 하나로 담아낼 어떤 기재, 인물 뭐 이런 시스템 자체가 지금은 이제 빈약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사실 거의 없고 그다음에 야권의 유력한 대권 인물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네. 이 반대 목소리가 정치화돼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물론 서울 시민들이 수도 기능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반감이 높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낮아졌다. 이유가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여론조사 표들을 보고 상당히 흥미로웠던 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부동산 가격이 뭐 서울 수도권 지역이 워낙에 높이 올랐으니까 집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가장 반발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예, 제가 자가 두 채 이상이신 분들이 가장 저항이 심했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고, 그 다음에 한 채 있으신 분들, 오히려 전세 월세이신 분들이 뭐 물론 이제 부정적이긴 한데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는 거. 뭔가요, 이거는? 네, 엠브레인하고 케이스탯, 네. 코리아리서치, 창훈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말씀하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평가가 71% 네네. 높았는데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요. 그다음에 한 채를 보유한 가구 72% 부정평가. 네. 한 2%포인트 차이 났고요. 그다음에 전세 또는 월세 가구에서도 부정평가가 68%. 사실 뭐 두 채 가구 이상 가진 분들보다 한 6%포인트 네네. 차이로 전세 월세 가구도
적지 않게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적지 대체로 않죠.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이제 여기서도 조사를 했는데 51%의 긍정 평가했는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했지만 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24%는 지지했는데 지금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24%가 적지 않죠, 사실. 이 전체 의견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부동산 문제가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부정평가의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히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자가를 2채 이상 소유했던 한 가구든 아니면 전 월세 가구든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는 마찬가지인 듯 보입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집을 더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감이 더 크다. 네. 이제 나오는 것인데 세금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 최근의 정책은 뭐냐 하면 집을 보유한 사람도 타격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뭐 종부세라든가 2채 이상인 경우에는 또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없는 분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들 대부분 많이 이제 집을 갖게 된 상황들 있잖아요. 이런데 갑자기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으로 전환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집 소유자들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집값이 올라가서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건 올라간 건 올라간 것인데 내야 되는 세금 더 많아진 것에 대한 불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지지하는 것에서는 영향이 없다. 굉장히 견고한가 봐요. 그렇죠. 이건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다주택자라서 상당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의 국정수행과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이게 조사 결과가 나와서 사실 이걸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뭐 다른 두 분이 또 의견을 좀 분석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쭉 추세를 살펴봤던 리얼미터나 또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히 대통령 국정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인데 네. 대통령의 지지 여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과가 나와 있어서 저도 사실 해석이 힘들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이건 또 구분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또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분명히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부정적 영향도 다분히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 65%가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는데 네네. 여기에는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했지만 지지를 철회한 분이 24%라고 아까 네네. 말씀드렸고요. 원래 지지 않았던 분들도 그러니까 전체 지금 뭐 갤럽하고 리얼미터가 대략 40% 중반 지지율 네. 또 오늘 이 4개사가 발표한 거는 51%인데 지금 뭐 견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나타내고 있는 분들이 대략 35에서 한 40%는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65%의 절반 정도는 계속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고 원래 지지하지 않는 분들 부동산 정책과 무관하게 다른 요인들 때문에 이미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만 보면 조금 오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부동산 정책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주신 네. 대로 분명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이미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는 나누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마음이 딱 정해진 그렇죠. 분들.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바꾸는 정도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내년 4월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네, 먼저 어느 분께서? 일단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장은 네네. 후보를 시장직을 사퇴했고 네네.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서울시장은 지금 유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를 내지 말자는 얘기가 좀 일부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론에서는 아무튼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고 그래서 차기 지도부에 넘기자. 또
또 당원 당규를 바꾸자 이런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 지금 관련된 논란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분은 좀 약한데 만약에 질문을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라고 하면 누굴 지지하시겠습니까라고 하면 또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명분은 약하다는 어떤 지표를 보여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민주당이 후보를 낼 것이다라고 또 보는 다 안팎의 지금 주장들이 또 추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느 후보를 지지할지 여부가 또 나중에 주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이슈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조금 이제 견제 심리가 작동을 하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울 지역에서의 평가는 55%가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이것도 대통령의 평가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첫 번째 영향이고 부동산 정책. 두 번째로는 이제 여성 관련된 평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도층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뭐 높아요. 표본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중도층으로 봐서는 또 견제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내년이면 벌써 이제 이 응답은 이번에 된 거지만 일단 여당 야당으로 나누게 되면 지금 여러 면에서 이제 여당이 정치적인 우위에 있으니까 조금 견제 심리가 중도층으로부터 작동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총선 끝난 지 사실은 이제 뭐 한 석 달 됐나요? 석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짧은 기간에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제 우세를 보였던 상황인데 지금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가지고 예상을 해봤을 때 이제 야당을 지지해야 된다. 견제론이 뭐 10%포인트 이상 높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정치권에 상당히 이제 이것이 화제가 됐던 상황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있었던 뭐 여권 쪽의 이런 악재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등의 실정들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뭐 반드시 이제 주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한번 잘 보게 되면 이런 조사는 선거 앞두고 나오는 것인데. 안정을 위해서 여당 후보를 지지한다. 그런 이제 특정 여당 지지자의 확실한 여당 지지자예요. 근데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어느 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내가 견제가 필요하다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일부 여당 지지자들도 포함은 되어 있는 것이고 상당 부분 어쨌든 야권 성향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만은 아닌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약에 야당이 성과를 내려면 과연 이제 그렇게 넓은 스펙트럼이 넓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그 스펙트럼을 다 호응할 수 있는 인물, 통합 후보를 단일 후보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휴일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도 낮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당도 상당히 성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당이 그런 통합 후보 또 여러 스펙트럼을 담을 수 있는 후보가 된다면은 뭐 여당과 총선과의 압도적인 격차가 아니라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제 환경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도 한 4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경고성들이 아직은 일정 부분 살아있는 측면을 또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측면도 반여당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이제 그 높은 이제 수치가 반여당의 표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그 후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슬쩍 그런 얘기 꺼냈단 말이에요. 야당이 단일 후보로 이제 안철수 대표 이야기 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을 것 같아요? 1대1 대결 구도로만 된다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보수 야당의 단일 후보로 된다면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구도대로 민주당 또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이렇게 흩어져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안철수 후보나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당선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당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는 단박에 이제 거절을 했죠. 왜냐하면 일단 당 대 당 통합이라든지 뭐 연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각자 선거를 치르다가 연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지지율이
우세해야 되거든요. 초반에 우세를 점해야 당대당 통합 연대에서 그렇죠.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과거 국민의당 그러니까 전신 국민의당 시절에도 이런 논의를 굉장히 초기에 차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단한 것 같고요. 근데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가능성이 봐야 열려 되겠죠. 있다. 특히 이제 연대를 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적어도 이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양자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두고 그렇다면 적어도 여권 후보든 야권 후보든 자기 정당의 지지율보다는 더 높은 후보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충분히 이제 당선 가능성을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윤 센터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뭐 2004년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지금도 서울 지역의 여론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조사를 보면 이 수도 이전이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가진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 효과를 가져오는 거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걸로 나타나요. 네. 이렇게 되면 내년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이슈 파이팅이 가능한 후보라야 네. 또 당선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저는 색다른 다른 후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 이전 문제가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한테 약간 계륵처럼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네. 선거만 없다고 한다면 행정수도 이전 이 카드론 네. 지금 나온 것은 뭐 상당히 사실은 성공적인 카드예요. 네. 왜냐하면 대권 주자들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야당의 대권 주자들도 지방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것에 호응을 보내고 지금 이제 그 전선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아마도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주영 원내대표가 이 문제가 쟁점이 되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 비해서는 수도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선거가 되면 쟁점화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만약 여당 쪽에서는 후보를 내냐 안 내냐 문제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또 하나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뭐 또 국정 지지율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독일이 오늘 또 굉장히 핫하게 지금 뭐 논란이 됐습니다. G7 확대, 그 우리나라도 포함시키고 뭐 호주, 인도, 러시아까지 네. 포함시켜서 확대하겠다라고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지금은 G11, G12가 불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G7 체제가 그 자체로 추구하는 고유 목적이 있다. 이걸 주장을 했고요. 러시아를 포용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 점을 들었습니다. 네. 지금 G7 구성원 국가 외에 지금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다 G20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G20에. 그래서 마스 장관은 G7, G20가 실용적으로 조직된 서로 다른 두 개의 틀이다라면서 확대를 할 경우에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슨 뭐 조건을 들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제지를 하는 건 아닌데요. 우선 타겟은 러시아입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반도를 병합한 뒤에 G8에서 퇴출을 당하고 유럽연합 제재를 받고 있는데 전혀 뭐 태도를 바꿀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스 장관은 러시아가 복귀하려면 우크라이나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먼저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캐나다도 러시아 참여에는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뭐 일찌감치 내놓은 적이 그렇죠. 있죠. 네. 근데 뭐 독일은 천연가스도 많이 받으면서 러시아한테 그러니까요. 네, 반대를 하고 있고 네. 뭐 일본이야 뭐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주 타겟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한국보다는 네. 네, 독일이나 다른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내놓은 게 네. 사실 G7에서 확대를 한다는 게 물론 러시아도 있지만 결국엔 중국을 그렇습니다. 네, 왕따시키려는 네, 것이라는 네, 네. 얘기 했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지금 다가오고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서방 국가들이 의견을 나타냈지만 과연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왜냐하면 의장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그게 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이거는 뭐
놀랍진 않아요.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세계에서 가장 감시가 심한 20개 도시 가운데 18개 도시가 중국의 도시들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많을- CCTV?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나 될까 싶긴 했어요. 네. 영국의 기술 전문 웹사이트 캄페리텍이 조사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이 115만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인구 1000명당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60여 대의 지금 아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구. 가장 많은 감시 카메라가 베이징에 있고요. 네. 상하이가 100만 대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부 산시성의 타이위안, 상하이 인근 장수성의 우시가 1인당 설치된 카메라 대수는 가장 많은 곳으로 꼽혔는데요. 400만 명 가까운 인구의 타이위안에는 한 46만 5천 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1000명당 110대 꼴이래요. 정말 많은 비율을 자랑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상위 20개 도시들 가운데 지금 두 곳만 중국 도시가 아닌 거잖아요. 네네. 런던이 3위고요. 인도 하이데라바드가 16위. 그래서 이곳만 빼고는 다 중국의 도시들이 쭉쭉쭉 자기네도 많네요. 런던도 많네, 상당히.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설치한 영상 감시 시스템의 카메라 수가 2017년의 경우 2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이니까 더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국이 2018년에 4.1명당 한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만만치 않네요. 4.6명당 한 대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쇄로 CCTV 감시에 찬성하는 주된 논거가 법 집행을 개선시키고 범죄를 예방한다라는 걸 항상 내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기술 전문 웹사이트 컴페리텍의 설명에 의하면 감시 카메라가 늘어난다고 범죄 발생이 줄어들진 않는다. 상관관계는 없다. 이런 네.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면 인식 기술을 네, 네. 통해 갖고 네. 뭐 그걸 좀 범인을 잡아낸다 혹은 네. 뭐 테러범들을 우리가 인식해낸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그것 말고 뭐 네. 인권 탄압이라든지 특히 그렇죠. 신장 우이그르 지역에 네, 네. 뭐 이쪽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런 개인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네. 빼내는 걸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근데 요번에 그 미국 외교관들이 네, 코로나 네. 때문에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네. 특히 우한 같은 곳에 그렇습니다.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국 측에서 이제 이 검사를 한다. 네네. 핵산 검사. 네. 네네. 근데 이걸 반대하는 거잖아요. 미국 그렇죠. 측에서. 네. 그래갖고 정보가 새나갈 수 네, 있다. 외교관들의 정보가 네. 새가 난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제는 뭐 정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중국이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수집하니까 AI 능력에서는 또 앞서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괜찮은데 남용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걸 항상 그렇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태국 소식입니다. 네, 태국에서 이 굉장히 부잣집 네. 손자인가 봐요. 손자에게 사법 당국이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인 공분이 커졌다. 그래서 뒤늦게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면죄부를 줬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포츠 음료 레드불의 태국의 창업주가 있는데 거기 손자입니다. 저 그게 태국에서 창업주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손자인 오라윳 유이티아라는 남성이 있는데요. 2017년에 지금 방콕 시내에서 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아이고. 그 뒤에 도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체포가 되긴 했는데 보석금 우리 돈으로 한 1,900만 원을 내고 석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유전무죄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일가 재산이 6조 원이 넘는답니다. 태국에서 세 번째 부호래요. 그래서 경찰이 그 집안을 보고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 오라윳이라는 남성이 업무 등을 이유로 들면서 지금 해외에 머물면서 8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SNS나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서 굉장히 호화롭게 여유롭게 그렇겠죠. 생활하는 그렇더라고요, 모습이 스토리가. 네.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는데 지금 과속과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답니다. 근데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7년까지인데도 사법당국이 이번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뒷차에 뭐 타고 있었던 사람이 과속을 안 했다. 시속 6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고 경찰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가 난 거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게 네. 굉장히 지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어요. 근데 경찰이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봤더니 60km가 아니라 시속 170km로 달리고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언의 신빙성에도 지금 약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프라유 총리가
너무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높아지니까 진상 조사를 좀 해라라고 다시 지시를 해서 지금 TF팀이 따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태국도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정부 집회가 잇따르는데 지금 이것이 악화되는 민심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아하. 그래서 빨리 재빨리 진상 조사를 명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이야기는 저도 이 뉴스에서 봤어요. 이제 아카데미상 2번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네.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영화에 멜라니 역으로 네. 나왔었던 올리비아 드 하빌랜드 10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6일에 프랑스 네. 파리에 있는 자택에서 자연사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요. 올해 104살입니다. 1916년에 태어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사람들 중에 최고령 생존자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1935년에 영화 한여름밤의 꿈으로 데뷔를 했는데 1939년에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출연을 했어요. 멜라니 윌크스 역으로 출연을 했죠. 그래서 스타 자리에 올랐고요. 그 이후에 그들에겐 각자의 몫이 있다. 사랑아 나는 통곡한다라는 영화로 1946년, 1949년에 각각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바람과 함께 멜라니밖에. 사라지다. 네. 그러니까요. 그걸로는 상을 못 받았나? 차라리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분이 이게 영화 출연뿐만이 아니라 거대 헐리우드 제작사가 배우들의 활동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전례를 세운 걸로도 아하. 유명한데요. 활동 당시에 영화사들이 소속 배우가 주어진 역할을 거부하면 활동을 정지시키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43년에 워너브라더스가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묶어두려고 하니까 네.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아. 승소를 했고 이 판결이 드 하빌랜드의 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아하.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단하고 굉장히 온화하고, 고왔고 네. 예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 사셨네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영화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고요.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오늘로서 정확히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그리고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치러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어렵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과연 대선 당일까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나올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원건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국제경제 전문 기자죠. 신혜리 뉴스포터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총영사관 폐쇄 사건. 네, 먼저 휴스턴 총영사관 철수하라고 밝혔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중국이 나갔고요.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청도에 있는 미국 영사관 철수하라고 이제 맞불을 놨습니다. 지금 뭐 미중 간 갈등 계속되고 있는데 신 기자님 지금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늘 10시에 바로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이미 네. 화물 트럭 5대 투입을 지금 휴스턴 해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이 휴스턴이요? 네. 아니요, 지금 청도요. 청도 오늘 얘기예요? 청도에. 청도 벌써 닫았어요? 벌써 닫았습니다. 예, 오늘 10시에 닫았고요. 주말 사이에 이제 트럭 5대를 투입해서 네. 짐을 옮기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기다렸다는 건데 됐거든요. 그렇게.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오늘 문을 닫았고 지금 미국 휴스턴 중국 영사관 폐쇄에 대한 이제 맞대응 조치로 이제 청도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폐쇄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트럼프가 아마 조금 있다도 한번 트위터를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좀 특이한 것은 중국에서 이렇게 폐쇄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뭐 거의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네. 생중계를 하고 지금 컨설레이트 그 카드 그러니까 그 간판을 아예 네네. 천으로 가리면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니 뭐 원래 뭐 시진핑 주석 하에서는 이게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거를 많이 건드려 왔잖아요. 그래서 별로 네. 놀랍지는 않은데 그런 반응이. 네. 근데 원래 처음에는 우한을 이제 그러니까 우한하고 휴스턴하고 이게 자매 결연 도시라고 해서 이제 네. 우한에 있는 총영사관을 폐쇄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청도를 친 거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휴스턴 총영사관 폐쇄 결정한 거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대선 전략 아니냐, 뭐 중국 대리기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당연히 대선 전략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는 이게 상당히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죠. 일부에서는 지금 더 극단적인 이후의 정책이 가능하다. 환구시보에서 좀 전에 보도한 내용을 봤더니 미국이 남중국해를 급습하거나 아니면 대만과 수교를 하거나 심지어는 영사관 추가 폐쇄도 가능하다. 대만 수교하려면 중국하고 단교를 해야 되는데 뭐 거의 그렇게까지. 전쟁에 준하는 얘기들이 네. 지금 오고 가는 험악한 상황인데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이런 중국 적대시 정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상당히 이 좌우가 나뉘어 있는데 네. 민주공화당 둘 다 이 중국 대리기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지난 5월달에 이 상원에서 여야가 다 합쳐져서 그 외국 기업 책임법 통과시킨 거. 중국 기업을 미국과 평화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소리는 아주 극소수의 목소리로 지금 줄어들어 있는. 이제 그 페이즈는 넘어갔다라고 넘어갔다라고 네. 생각이 되죠. 그리고 미국 대중들의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반감도 매우 높아져서 아하. 지금 퓨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 중에 66%가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이다. 그렇다면 정치권, 학계, 전문가 그룹이 모두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길게 갈 가능성이 있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대리기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공화당, 민주당 다 공감대가 있는 데인데 그렇다고 지금 하는 걸 보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이든이 나서서 뭐 잘한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그거 왜 하냐라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을 뿐 그 외에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그러면은 그 코로나19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미국은 뭐 전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건 맞는 거죠? 네, 지금 미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뭐 하루에 3만 명 이상 나왔다는 보도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는 6만 명에서 7만 명. 거의 2배 수준인데요. 근데 요즘 뭐 증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위기가 맞아? 이런 이제 좀 희한한 의문이 것 같아요. 드는데 네. 사실 지금 확진자 수가 예전보다 더 많이 급증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이 트럼프가 굉장히 CNN이나 외신한테 네네. 이제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또 이 마스크를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의 전당대회도 취소를 하면서 요즘 같은 시기엔 대규모 행사를 치를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스탠스가 좀 많이 바뀌는 것들을 볼 수 매우 있거든요. 다르네요. 예.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안에서도 주의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요즘 코로나 상황이 워낙 심상치 않으니까 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최근엔 트위터에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애국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하면서 언제부터 그랬다. 네, 그래서 정말 이 트럼프의 마음은 정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건 백신이 나와야 이제 이 상황이 종료된다. 그래서 요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트럼프의 마스크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분석들이 네네.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트럼프가 본인이 마스크 쓴 게 굉장히 어울린다. 그렇게 또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강해 보이려면 마스크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상남자 캐릭터로 간다고 근데 막상 하더니 써보이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어울린다 생각이 괜찮다고 느꼈나 봐요, 그렇다는 보니까.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뭐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뭐 10% 이상으로 계속 우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경합주에서 얼마만큼 이기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뭐 지난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톡톡히 역할을 했었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여기도 상당히 이제는 앞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은 박사님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잠깐 웃음이 나오는데 네, 왜 웃으세요? 2016년 얘기하지 마세요. 흑역사를 왜 이렇게 떠올리시고 우리 같이 바로- 흑역사를 썼기 때문에. 바로 그 경합주에 대해서 우리의 분석이 잘못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거는 네. 맞죠. 그럼에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넉 달 이상 바이든 후보가 평균 8에서 9% 이기고 있고 뭐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가장 최근 것 중에 하나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각종 네. 대선 여론조사를 통합해서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게 있더라고요. 아하. 그걸 보니까 바이든이 선거인단 534명 중에 과반인 308명을 그리고 트럼프는 132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말씀하신 경합주를 뺀 겁니다. 경합주를 그러니까 빼고. 경합주를 다 트럼프가 가져가더라도 네. 98명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이 확실히 이긴다.
뭐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합주 6곳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그중에 이미 바이든 후보가 5곳을 이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네네. 것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 2016년과는 다른 양상이다. 그 당시에 기억을 하겠을 수도 있지만 7월 달에 2~3% 차이로 많이 붙었었어요. 네. 힐러리와 트럼프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7월 말에 트럼프가 이기기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항상 이제 이기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건 저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플로리다 가장 최근 6.8%. 그러니까요. 그 정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오차 범위 내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우리가 확실히 보이죠.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까 좀 조심해야 된다. 2016년의 흑역사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일단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이 좀 더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생각만큼 격차가 벌어지진 않죠.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이 여러 가지 실수를 했는지는 뭐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많은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소독제를 몸속에 집어넣어야 된다, 뭐 자외선을 써야 된다, 제기를 의심할 만한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럼에도 특히 바이든 후보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하에 지금 있다고 트럼프가 계속 베이스먼트 자기 집 지하에만 있다라고 얘기하고 방송만 지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그 캠페인을 쭉 보면 캠페인 구호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 정신의 복구. 네. 영어로 써 죄송한데 리스토어 해야 된다고. 또 하나는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보면 본인의 어젠다가 있는 것은 아니라 트럼프를 트럼프.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트럼프 대 바이든이 아닌 트럼프 재신임 선거로 가고 있는 것이 네. 맞고 여전히 바이든 후보가 바람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 반 트럼프라서 얼마나 반 트럼프의 그 열풍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네, 그런 바람이 많이 부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결정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투표율은 결국 공화당에서 분열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공화당 지지층은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공화당 지지층에 트럼프를 투표를 하겠다는 게 78%에 90%까지 가다가 평균 80%인데 떨어지긴 한 거예요. 네네. 근데도 여전히 78%라면 그만큼 여전히 공화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근데 최근에 근데 이제 반 트럼프가 결집된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래요? 이제 반 이민 그리고 반 외국인 정책 있잖아요. 네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유학생 때리기에 또 돌입을 했죠. 네네. 그래서 그 온라인 수강을 하는 유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이제 발표하자마자 하버드랑 MIT가 네. 바로 소송을 하게 했죠.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주정부도 같이 반발을 하니까 8일 만에 꼬리를 내리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얼마 전에는 또 다시 나와서요. 신입생 유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금지하겠다라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좀 그 스칼러들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학자들은 있어요. 원래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안 좋아했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이 유학생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교육 개선 큰 돈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또 유학생들이 이제 탈미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서부 쪽뿐만 아니라 동서부 다 대학들이 좀 결집해서 트럼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주말 사이에 지금 인종차별 시위가 굉장히 많이 네네. 확산됐어요. 그래서 시애틀이나 포트랜드 쪽에서까지도 네, 맞아요. 확산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트럼프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폭력적인 시위다라고 하면서 반외국인을 성동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바로는 인종차별 시위가 확대될수록 트럼프한테 오히려 지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이제 확대가 될수록 인종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이 가진 어떤 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인도주의적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치를 생각하고 또 코로나가 이게 생명과 연관돼 있고 근데 이게 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추구하는 가치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세계에서 이거를 이끌어가는 뭐 최강대국이고 네. 뭐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가 뭐 우위로 여기고 하는 어떤 네. 자부심 같은 거 네, 그 말씀하시는 자부심이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사실 트럼프가 뭘 잘해서 사실 이게 잘 된 거보다는 물론 이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네. 것도 있었지만 최근 주식 랠리가 트럼프가 잘했다기보다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그 참 이상한 이게 사실 아니면 워낙 많이 풀었어요 돈을. 돈을 풀긴 네. 했지만 이게 뭐 돈 풀기가 있었지만 네. 이제 이런 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었잖아요. 주식시장이 워낙 좋았던 게.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어떤 미국인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아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네, 주식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실 트럼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월스트리트에서는 사실은 그 샤이 트럼프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워낙 이제 그 법인세 감면 그래서 이 법인세를 거의 뭐 20%대로 낮췄고 이거를 이제 바이든은 다시 좀 올리려고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고요.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에 대한 이제 그 세율도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물론 트럼프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지만요. 또 최근에 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식 시장이 랠리를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또 이렇게 상승세를 확 꺾인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중 갈등 계속 지속되는 게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에게 더 좋은가?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 좋은가 아니면 불확실성이 더 나은가 이걸 이제 좀 재고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애플이 지난주에 전 직원들한테 유급휴가 줄 테니까 가서 투표하라고 발표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 공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갖고도 근데 있다. 바이든이 된다고 해서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질까요? 교수님. 뭐 별로 가능성은 없죠.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게 또 미국의 고민이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면 미국한테 불리하죠. 이게 중국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미국을 거의 추월할 것이다.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단기전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강경한 조치로 확실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겠다 하니까 뭐 최소 5년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은 나름대로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바이든 후보가 돼도 이 모습으로 가는 건 물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친 방법은 아니지만 중국을 일종의 봉쇄하는 그런 네. 그 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북미 정상회담 대선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크지 않죠.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일단 그 북한이랑 미국 둘 다 이 그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7월 10일 날 많이들 보셨겠지만 굉장히 말을 돌려 얘기를 했죠. 자기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아느냐 모를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결론은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있으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맘 바뀌면 전화해. 네, 마음 바꾸면 전화해 그런 식인데요. 지금 현재 뭐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게 미국이 양보를 해야 된다. 이른바 발전권과 생존권을 선보장해라.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미국 차례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비난을 하죠. 김여정 담화에도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순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이용될 것이 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고요. 또 네. 가장 핵심인 것은 11월 달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 재선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합의를 하고 했지만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한다면 이거는 뭐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굳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미국 측 입장도 나왔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15일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야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정상회담을 그렇죠. 지금 전 세계가 다 못하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굉장히 특수한 국가인 북한과 한다라는 거는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후보 둘 중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누가 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기자님?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어려우니까 네. 제가 여쭤봤죠. 물론 주식 시장만 놓고 네. 본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훨씬 더 유리하게 갈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바이든 후보도 자신이 경제 정책에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은 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오바마 케어를 확대한다. 아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이슈는 의료보험, 네, 이런 의료 개혁인데요. 워낙 이제 의료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들도 정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바마 헬스케어가 전 국민들의 이제 그 보험을 의무한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오히려 이제 좀 더 부각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금 2,400조 원 정도의 그린 뉴딜을 네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다시 재가입을 해서 네. 청정 에너지 분야에 이제 투자를 하고 그로 이제 1,000만 명의 그 일자리를 네네. 좀 창출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아주 이렇게 우리가 속히 얘기하는 섹시한 그런 전략은 아직은 그렇게 아직은 많이는 아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네네. 바이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트럼프랑 그대로 유지는 하지만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세율. 그래서 법인세를 28%까지 다시 인상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월가나 주식시장에서 안 그렇게 좋아하는 반가운 거잖아요. 소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께는 북미 관계라든 동북아 정세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누가 더 나은가요? 뭐 그거는 거의 대답을 거의 모든 아마 네. 우리 전공자들한테 물어보면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년을 더 한다면 세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의 이 안보와 번영을 가져왔던 원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 경제와 자유무역 그리고 개방된 세계와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서 지난 3년 반 이걸 다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4년을 더 간다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요. 한국의 문제, 한반도 문제로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면 뭐 좀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아주 명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회담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승리를 선언하면 바로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진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드려야 되거든요. 누가 이길까요? 야,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시고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뭐 교수님. 우리 둘한테만 하시지 말고 김지은 박사님도 몰라요. 한번 얘기해 네, 주시죠. 저는 같이 안 한번. 하려고. 여기서 가장 전문가신데. 저는 안 하려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사연 또 너무 괴로웠어요. 그 때문에. 저는 100일이면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단 하나 변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요. 이미 지금 백신이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는데 10월 중으로만 백신이 뭔가 성공이 됐다라고 발표가 되고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국 추세를 보면 사망자 숫자가 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더 찬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10초 내 답변. 네. 백신이 일단 개발될 거는 유력한 것 네네. 같은데 최근에 조사를 해봤더니 40% 넘는 사람들이 백신이 개발돼도 맞지 않겠다라고 네. 했다는 거예요. 시간 다 돼가요. 트럼프가 워낙 막말도 많이 네. 있고 소독제를 뭐 주입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바이든이 될 거라고 예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네, 100일 남은 미국 대선 이야기 전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 그리고 박원권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 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